자, 오늘이 12월 5일이네요. 자, 이제 종강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강일 한번 체크하고 들어볼까요? 평일 저녁반 강의 스케줄이요. 자, 우리가 1월 20일 날이 종강이에요. 중간에 한번 휴강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는 19일이 종강일이었는데 19일이 종강일이었는데 하루 밀려서 20일 날 종강으로 바뀌었죠. 어, 풀스택 B 종강. 종강일이 세팅했습니다. 어, 이제 중간에 종강은 어지간해서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종강일 휴강이요. 이제 휴강을 하면은 종강일이 설 연휴 뒤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종강을 하면은 좀 스케줄이 꼬이니까 이제 휴강은 중간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휴강하는 거는 사실 내심 학원에서도 은근히 살짝 저한테 언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비는데 좀 애매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이 있어서 겸사겸사 이제 일정을 여기 설 연휴 전까지 딱 맞추는 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늘어나진 않아요. 끝나면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개인 스케줄이 시작이 되는 거고 저는 이날 또 개강한대요. 헬로월드부터 다시 찍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이 5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30일까지 20일. 20일에 15일. 자, 35일 남았네요. 주말 빼고. 네. 워킹데이 기준으로 35일. 보통 그 평일만 계산하면은 22일을 한 달로 보거든요. 회사 업무가 보통 20일에서 22일을 이제 한 달 기간으로 보는데 35일이라고 하면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거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벤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벤트는 사용자가 뭔가 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뭐 그런 거죠. 일단은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전부 유저의 어떤 액션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한테 이벤트라고 인지가 되죠. 근데 웹페이지 입장에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온로드라던가 스크롤은 사용자가 하는 거구나. 창이 닫힐 때, 웹브라우저가 닫힐 때, 뭐 어떤 이벤트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 사용자의 액션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자의 액션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겪는 어떤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주에 사용자의 액션이 포함되어 있고 페이지가 로딩된 직후, 페이지 종료 직전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브라우저 관련 기능 안에 이미 다양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죠. 이게 add 이벤트 그 다음 뒤에 뭐죠? 리스너
자, 요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이벤트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행위를 감지를 한다고요. 근데 백엔드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백엔드에다 대놓고 뭔가 직접 하지 클릭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백엔드 입장에서의 이벤트는 사용자의 어떤 액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지 프로그램이 겪는 사건으로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론트가 접속했을 때, 프론트가 접속을 해제했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종료될 때, 이런 그냥 단순한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아까 도입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벤트라는 거는 보통 UI를 갖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백엔드는 UI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행위에 대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이벤트 리스너라는 개념이 있죠.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면서 여기다 이벤트 이름 적고 동작할 콜백 함수를 지정하면 여기에서 명시한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연결된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기능이죠. 이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클릭이라고 합시다. 사용자가 무엇인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는 웹페이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구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콜백 함수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벤트 핸들러죠. HTML 태그의 속성 형태로 존재하는 그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명시한 요 이벤트 이름을 on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명시하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보통은 콜백 함수에 해당하는 코드를 여기 넣어주죠. 근데 이 방식이 굉장히 고전적인 스타일인데 자바스크립트가 고도화, 프로그래밍에서 고도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 고도화라는 기능을 되게 많이 용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이트 고도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뭐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실제 현업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고도화는. 고도화됨에 따라 HTML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벤트 핸들러는 거의 안 써요. 이게 일반적인 바닐라 JS에서 얘기인데 리액트는 이 방식을 많이 쓰죠. 리액트는 이벤트 핸들러 스타일을 많이 쓰죠. 노드에서의 이벤트는요. process.on이라는 함수한테 이벤트를 줍니다. 얘가 이벤트 리스너나 핸들러 같은 역할이에요. 여기다 이벤트 이름을 줘요. 그리고 동작할 때 사용할 콜백 함수를 주고요. 파라미터는 내가 필요한 만큼 정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UI가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뭔가 클릭을 한다거나 해서 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백엔드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벤트를 강제로 발생시킬 때는 process.em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이벤트 이름을 명시하고요. 파라미터들을 뒤에 쭈루룩 나열하면 이 파라미터 콜백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좀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오늘은 코드가 어렵지는 않아요. 코드가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UI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그 익숙해져 있어서 코드 자체가 납득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할게요. 이게 다야.
첫 번째 파일은요. process.on이라고 하면서 이벤트 이름을 정의한다 그랬죠. 이 exit라고 하는 이벤트는 시스템 내장 이벤트예요.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exit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뭔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처리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구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는 내가 그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랑 다르게 내가 이벤트 이름을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process.on 하고서 on say hello. 파라미터는 A하고 B 두 개를 받도록 정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on say hello 이벤트 발생함 하고서 파라미터 두 개를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발생시키냐? 타이머를 걸었고요. 2초 후에 동작하게 했어요. 즉시 실행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이벤트는 이건 일단 그 exit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동작을 예약하는 겁니다. 이것도 on say hello라는 이름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예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머를 걸어요. 2초 후에 여기가 실행되는데 일단 메시지 한번 찍고 process.emit 하면서 얘를 호출한 거예요. 파라미터 두 개를 여기 뒤에 세팅하면 이게 A하고 B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2초 후에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콘솔.debug 프로그램 흐름 종류. 여기가 제일 먼저 출력됐겠네요. 여기가 출력되고 2초 있다가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코드가 예약하고 그 다음 예약하고 여기도 2초 후에 실행 예약. 그리고 여기가 제일 먼저 출력됐죠. 자,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다 실행이 됐어도 끝났나요? 안 끝났어. 왜냐면 2초 후에 얘가 실행될 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 중이야. 그 다음에 2초 후에 on say hello를 발생시키면 여기가 동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실행돼요. 비동기 처리는 프로그램의 흐름이 절대 순차적으로 진행되질 않아요. 그래서 비동기 처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진짜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왜냐면 실무형 프로그램은 동접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를 빼놓고서는 구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동기 처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실무형 프로그래밍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대한 그 차이가 돼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면접을 진행할 때 기술 면접을 봐야 되면은 네, A4 잔장이랑 펜 하나를 주고요. 말로 물어보기도 싫었어. 그냥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세요. 못 쓰시겠으면 가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진짜 이건 제가 진짜 그렇게 면접 봤어요. 비동기 처리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실무자라면. 이게 자꾸 이런 그 이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몇 분이 보여서 그래요. 진짜 과제물 제출하는 거 보면은 코딩은 각고의 노력으로 진짜 곧잘 해요.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한 건지 설명을 못할 것 같은 분들이 몇 분이 보여요. 코딩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될까라는 의문이 좀 생겨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걱정돼서 강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본인들 부족한 부분들 좀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실행 흐름이 여기가 제일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기가 호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맨 마지막에 실행됩니다.
일단은 이 say hello라고 하는 이벤트만 놓고 보면은 내가 정의한 이벤트를 내가 호출할 때는 이 콜백 함수에 대한 일종의 바로가기를 만들어준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say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이 함수를 호출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exit라는 이벤트를 정의만 해놨고 exit라는 상황은 시스템 자체가 발생을 시킨 거죠. 종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벤트라고 하는 건 코드를 연습하는 동안은 내가 함수 만들어서 내가 호출하니까 일종의 함수 바로가기 같은 개념인데 실제로 백엔드를 구현하다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특정 상황에 호출 당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호출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사용자가 뭔가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끔 연결하는 거죠. 근데 백엔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정의하면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Node.js라는 시스템이 이 함수를 호출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의 주체가 아니라 당하는 입장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대비해 놓은 각종 상황을 시스템이 호출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호출을 당하는 입장이다 라는 거를 꼭 상기시키셔야 됩니다. 아직은 납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디테일하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백엔드를 만들었는데 프론트엔드가 접속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뭔가 실행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돼. 그럼 프론트엔드가 접속했을 때 라고 하는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정의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듭니다. 근데 프론트가 접속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나요? 유저가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여러분들한테 접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가 실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접속을 당하는 거지.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선 접속을 당하는 거지 뭔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상황, 누군가 나한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주는 거지 프론트엔드처럼 주체가 돼서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상당히 달라요. 자, 주말도 지났고 하니까 몸풀기로 요거 하나만 합시다. 요거 하나 5분이면 되죠? 네. 자, 지금 23분인데 요거 30분까지 실습한다고 치고 10분 쉬었다가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이벤트 이미터라고 하는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레벨에서 어떤 이벤트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클래스의 이벤트를 직접 정의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벤트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옵니다. 이 모듈은 노드에 있는 내장 모듈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듈 안에 이벤트 이미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가 이벤트를 정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o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요. 상속 과정에서 부모가 생성자를 갖고 있으면
자식이 그 생성자를 강제로 호출해 주는 게 이제 국룰이에요. 특별한 메서드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라디오는 이벤트 이미터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모두 상속받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조금 전에 만든 그 라디오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얘한테 아까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의 기능들이 다 내장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set max listener. 이벤트 리스너에 대한 최대 개수를 설정합니다. 5개까지 설정할 수 있고, 5개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줬어요. 기본값이 10개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정의했어요. 턴온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했고요. 파라미터를 받아서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채널 번호 파라미터 값. 이건 그냥 단순하게 만든 함수예요. 요 함수를 이 라디오 객체한테 턴온이라는 이벤트로 연결했어요. 이걸 하는 기능이 온 함수예요. 그 다음에 같은 이벤트로 함수를 하나 더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콜백 함수를 직접 넣었어요. 헬로 라디오라고 출력하면서 채널 번호.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이벤트에 함수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턴온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이 함수 2개가 비동기로 동시에 실행돼요. 자, add listener. 온함수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add listener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change channel 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채널이 몇 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로그를 치게끔 하나 만들었어요. 온 함수하고 add listener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once라고 하는 이벤트 그 함수는요. 이런 이름의 이벤트를 정의하는데 이벤트가 딱 1회용이에요. 이 함수는 한 번만 실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행이 안 돼요. 자, 이제 이벤트가 정의가 되었으니까 얘네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2번 반복을 시켰어요.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1까지죠. 자, i가 0일 때 여기는 결과값이 1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실행 중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턴온이라는 이벤트한테 파라미터를 i가 0이니까 0을 줘요. 그러면 이 한 줄로 인해서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가 이 턴온이라는 함수는 위에 있으니까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채널 번호 0이라고 출력되고 헬로 라디오 0 체인지 채널 얘도 채널이 0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턴 오프 여기서 라디오가 꺼졌습니다. 콘솔.디버그에 디버그에 파라미터 아무것도 안 준 거는 그냥 빈 줄을 한번 출력시키려고 한 거고요. 그룹 엔드. 자, 이제 또 증가해서 이번엔 i가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두 번째 실행 중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이벤트가 차례대로 발생을 할 텐데 이 턴 오프라고 하는 이벤트는 원수였기 때문에 아까 한번 이미 실행을 했죠. 얘는 두 번째 실행에서는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자, remove listener turn on 하면서 아까 만들어뒀던 함수를 줍니다. 이벤트를 제거할 일은 별로 없긴 한데요. turn on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었다가 이벤트를 나중에 제거하고자 하면은 아까 만들었었던 이 콜백 함수를 그대로 똑같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익명함수 스타일로 함수를 바로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 함수가 따로 이제
어디에 복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리무브 리스너를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콜백 스타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벤트 제거가 불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이제 백엔드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 라디오에 준하는 객체를 받게 될 거예요. 이미 어떤 클래스에 의한 객체를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임포트를 하게 돼요. 이 객체는 이벤트 이미터를 상속받는 어떤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객체를 이제 임포트 하는데 그 객체가 이러한 루틴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딩할 부분은 요거예요. 이벤트를 정의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의한 함수들은 이벤트 밑에처럼 이벤트를 발생시켜야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 코드는 패키지 내부에서 이 안에서 프론트엔드가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백엔드가 어떤 상황을 겪을 때마다 이 패키지 안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여러분들이 작성할 코드가 아니에요. 패키지 안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그때마다 뭐가 실행돼요? 여러분들이 정의한 함수가 호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주체가 됐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패키지에 의해 호출 당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벤트라고요. 프론트엔드가 접속했을 때, 접속을 끊었을 때,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파일이 업로드 됐을 때 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할 게 없어요. 프론트엔드가 나한테 접속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해. 유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유저가 프로필 사진 올리고 싶은지 안 올리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백엔드에서 이벤트의 의미예요. 실제로 나중에 백엔드 코드를 하나 보면은요. 자, on. RES라는 객체한테 이제 on이라는 이벤트를 on이 함수로 finish라는 이벤트를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프론트엔드가 접속이 끊어졌을 때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뭔가 동작을 하는 거지. 접속이 끊어졌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웹브라우저가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닫았다는 얘긴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닫을지 안 닫을지 여러분들이 결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닫았을 때 여기가 호출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요. 그런 개념이에요. 항상 명심하세요. 백엔드는 동작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돼요. 백엔드 개발자는. 최대한 많은 상황에 대해. 그래서 코딩 난이도가 프론트엔드랑 많이 달라요. 프론트엔드는 눈에 보이는 흐름대로 가면 되지만 얘는 발생하지도 않은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대비해야 돼.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 개발자보다 돈 더 받는 거예요. 코딩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보통 제가 알기로 프론트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가 초봉으로 치면 5, 600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아마. 보통 연봉 천 단위가 아마 달라요. 프론트랑 백엔드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 흥미를 좀 가지세요. 그래야 고액연봉자 소리 듣습니다. 파이팅. 자, 요거 이제 마저 마무리 하시고요. 11시 20분에 봅시다. 그 정도는 시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11시 20분에 시작할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좀 못 보던 개념이에요.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프론트는요, 그 실행되는 위치가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죠. 웹브라우저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구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이 웹브라우저 밖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외부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오는 거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로 어딘가 접속했을 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프론트엔드가 컴퓨터 안에까지 그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외부에서 사용자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꼴이 되니까 보안 때문에 프론트엔드는 웹브라우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파일에 대한 처리가 없어요, 기능이. 근데 백엔드 같은 경우는 그냥 지 혼자 독립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작하는 이 환경에 모두 다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일을 생성하고 지우고 이동시키고 폴더를 만들고 뭐 그런 작업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생기는 게 어디냐면은 파일 업로드 같은 거. 프론트엔드에서 파일을 업로드했다라는 거는 프론트엔드가 갖고 있는 파일을 전달받아서 어디엔가 저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파일을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녹화하고 있나? 하고 있네요. 자, 어떤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내용을 컴퓨터 안에 파일 형태로 내보내는 거. 그리고 어떤 파일의 내용을 그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와서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 이걸 파일이 안으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인풋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아웃풋은 내보내기, 저장하기, 혹은 파일 쓰기 이렇게 부르고요. 인풋은 가져오기, 읽기, 열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파일의 인풋과 아웃풋을 줄여서 보통 IO라고 부릅니다. IO라고 하면 입력과 출력이에요. 입력, 출력. 이게 파일을 대상으로 할 때 파일 IO라고 불러요. 자, 지금 얘기한 게 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윈도우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저도 리눅스나 맥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접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리눅스에 접속했어요. 맥에서 터미널을 하나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떤 폴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왜 변경사항이 있지? 아, a.html 생겼구나.
자, 됐어요. 자, ls-l이라고 하면은 현재 내가 위치한 폴더의 파일 목록을 리스트 형태로 가져옵니다. 명령어 전에다 정리했었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D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디렉토리, 즉 폴더예요. 그리고 이게 폴더나 파일의 이름, 그 옆에는 파일의 생성 일시, 그 다음에는 용량, 크기, 생성일, 이름, 그리고 얘는 소유자. 왜 윈도우도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선택하고 들어가죠. 보통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개인용 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한 개만 만들고 다 잘 안 만들잖아요. 맥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얘는 지금 리눅스예요. 리눅스는 원래부터 여러 명이 동시에 쓸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소유자라는 개념은 로그인한 사람이 직접 만든 파일이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소유 그룹이에요. 소유자가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그룹이라는 건 일종의 그 부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면요. 이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생깁니다. 이 접근 권한을 퍼미션이라고 해요. 자, 이 접근 권한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요. 소유자, 소유 그룹, 그리고 기타 사용자. 나를 제외한 나머지. 자, 이 각각의 파트로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읽기, 쓰기, 실행. 쓰기 같은 경우는 write, 쓰기 같은 경우는 수정과 삭제를 포함합니다. 자,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폴더가 rwx, r 없고 x, rx, 그 다음에 기타는 x만 있죠. 그러면 이 ems라는 아이디는 이 폴더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 그룹은 읽기랑 실행만 해요. 그러니까 그룹은 이 폴더에 대해서 어떤 수정 권한이 없는 거죠. 그 밖에 기타 사용자는 이 폴더 안에 있는 항목을 실행만 시킬 수 있고 내용을 열람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못해요. index.php라는 파일에 대해서는 권한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rw, rw, r. 실행 권한은 없죠. 나조차도 실행을 못 시키는 파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기타 사용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파일에는요. EMS를 제외한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는 이 파일의 내용을 열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폴더나 파일 같은 거 딴 사람이 못 보게 패스워드 걸어도 그런 거 자체가 필요가 없어.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에요. 자,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한테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백엔드는 그 파일을 어디엔가 저장을 한다 그랬죠. 리눅스 컴퓨터 안에 어디엔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눅스 운영체제 입장에서 프론트엔드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 이 컴퓨터의 공식적인 정식 사용자가 아니죠.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요.
전혀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저장을 해요. 파일에 대한 기본 퍼미션은 소유자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요. 소유 그룹이나 기타 사용자는 읽기랑 실행만 가능하게 합니다.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업로드를 하면 그 파일의 소유자는 후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업로드한 사람이 소유자죠, 당연히. 그럼 그 입장에서 이 컴퓨터 주인인 나는, 이 파일 입장에서 이 컴퓨터의 주인인 나는 기타 사용자가 돼요. 이 파일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그 파일을 수정 삭제를 못해. 누군가가 나한테 바이러스를 업로드했는데 그걸 치료를 못하는 꼴이 돼요.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백엔드를 통해서 누군가가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그거를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수정해줘야 됩니다. 파일의 권한을 수정하는 리눅스 명령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hello.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맥 쓰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VI 에디터 뭔지 알아봤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VI 에디터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자, hello.txt라는 파일을 지금 생성을 했는데 권한이 이렇게 돼 있죠? 리눅스에서 파일을 변경하는 명령어가 chmod. 자, 이렇게 숫자 값을 지정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권한이 바뀌어 있죠.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가 chmod예요. 뭐 그 밖에 mkdir 테스트, 그러면 여기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겼죠. rmdir 테스트라고 하면은 여기 또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겼죠. 형실님 이거 적지마. 이거 개강 첫 주에 다 표로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거 열어보면 되지, 뭐하러 또 적어. 자,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명령어를 사용했어요. mkdir, rmdir, 아까 chmod. 자바도 그렇고요. 자바도 그렇고 노드도 그렇고 백엔드용 프로그램은요. 결국은 얘네들이 가동될 타겟 운영체제를 리눅스로 봅니다. 윈도우는 애시당초 고려도 안 해요. 그래서 파일과 관련된, 즉 운영체제 안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작업들은 리눅스 명령어를 그대로 함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파일 퍼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윈도우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이 파일 퍼미션 관련된 기능을 호출해봐야 아무 동작도 안 하지만 리눅스나 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능이에요. 자, RWX, RWX, RWX 이렇게 풀로 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전부 숫자를 가져요. 4, 2, 1점, 4점, 2점, 1점, 4점, 2점, 1점. 이거를 더해요. 그럼 7점, 7점, 7점이죠? 자, 만약에 7, 5, 5라 그러면 여기는 3개 다 갖고, 여기는 4하고 1만 갖고, 여기도 4하고 1만 갖고. 7, 6, 6이라고 하면은 다 갖고, 그 다음에 R하고 W만 갖고, R하고 W만 갖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권한은 숫자로 줍니다. 앞에 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공은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이게 파일 포미션이에요.
실제로 리눅스로 해놓은 거 리눅스 나중에 우리가 노드 끝나고 나면 배울 텐데 그때 진짜 잘 기억해 놓으세요. 비밀번호 뭐였지? 잠시만요. 이거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이 이정기수 학생이 포트폴리오 만든 거예요. 기간 안에 완성한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제 시스템에 올려줬어요. 실제로 면접 보러 가서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거 올렸던 조가 전원 다 취업됐다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만든 거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백엔드에 올려야 돼요. 그 서버 시스템을 그래야 누군가 접속을 해서 보지. PPT로만 해서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 누가 해준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려면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리눅스에다 올려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백엔드 코딩한 내용이고, 여기가 지금 리액트로 만든 프론트엔드가 지금 가동 중인 위치고요. 결국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만든 거를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딩을 잘해도 이게 안 되면은 보여줄 방법이 없어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음식을 잘 만들 줄 아는데 그거를 장사를 할 줄 모르면은 수익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에서 리눅스 운영 체제와 관련 있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파일 퍼미션은 접근 권한을 뜻하고요. 브라우저에서 구동하는 자바스크립트는 불특정 다수한테 실행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특정 환경의 종속적인 코드는 지양해요. 근데 백엔드 시스템은 특정 컴퓨터 상에서만 구동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 상에서 구동하고요. 불특정 다수가 그 시스템에 접속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다양한 환경에 맞추지 않더라도 영향이 없어. 그냥 딱 한 대에서만 제대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같은 값이면 윈도우는 아니야, 그건. 그래서 대부분의 백엔드 환경은 리눅스 상에서 구동된다는 전제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나중에 리눅스로 시스템을 옮기면은 코드가 상당수 수정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건너뛰고 실제 상용화 환경이랑 가장 밀접한 환경에서 코딩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1빠따가 맥이에요. 그러니까 맥을 쓰면서 터미널을 제대로 안 쓴다라는 거는 그냥 겁먹들어서 이뻐서 산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선. 그래서 계속 맥에서 터미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일단 400돈 깨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써보면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못 써요. 이게 바디가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맥스맨 분들 안 느껴봤어요? 전기 올라 이거 쓰다 보면. 막 온갖 구멍에서 전기 나와서 털 쭈뼛쭈뼛 선다고요 진짜.
내가 진짜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그 맥북에다가 아이폰 충전기로 연결해놓고 전화 통화하는데 귓구멍으로 전기가 들어오더라니까. 별로 비추야 이거 비싸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윈도우 사용자는 어떻게 하느냐? 1번 가상화를 시켜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또 까는 기술이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리눅스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도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우리는 이걸 배울 거예요.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뭐 썩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이 요거를 약간 좀 이 가상화 기술을 조금 이제 다이나믹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게 도커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아주 개발자들 사이에서 요즘 핫하죠. 얘가. 필수 사항은 아닌데 익혀놓으면 여러모로 편리한 게 도커입니다. 세 번째 기술이 제가 봐선 가장 베스트예요. 저도 요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 노마드 코더 보다 보니까 거기 걔가 극찬을 하더라고요. WOL이라는 기술을 쓰는 거예요. 윈도우 온 리눅스. 무슨 말이냐면요. 윈도우 10부터 윈도우 안에 리눅스를 박아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팅이 난이도가 좀 커요. 리눅스 자체를 좀 알아야 쓸 수 있는데 얘가 홈 에디션이면 안 될 텐데. 자, 윈도우에 개발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를 키면은 그때부터 윈도우 기능이 되게 빵빵해져요. 근데 홈 에디션은 이거 못 써요. 프로페셔널 이상부터 가능해요. 예전에 윈도우 제가 포맷 얘기할 때 그 개발하시려면은 윈도우 홈 에디션 말고 프로페셔널로 바꾸라는 얘기 했었어요. 이게 리눅스부터는 조금 고급 기능 올라가면 좀 필요해져요. 이걸 키고 나면은 이제 윈도우의 개발자 모드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저걸 킨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곳을 들어가면 이거는 개발자 기능 안 켜도 깔 수 있겠다. 윈도우스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쓰는 분들 제가 몇 번 맥에서 터미널 이쁘게 만드는 거 좀 소개한 적 있는데 안 부러웠어요? 명령 프롬프트 쓰기에?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멀티 탭을 지원하는 멀티 터미널이에요. 명령 프롬프트를 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아이콘도 있고요. 여기서 뭐 코딩 직접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마이크로소프트가 명령 프롬프트를 20년 만에 버전업 한다고 해서 출시 당시에 되게 이슈가 됐어요. 일단 얘를 깔아놓고 우분투라고 해서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리눅스예요.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윈도우 환경이랑 결합됩니다. 이것까지 결합시키고 나면
명실 세팅이 좀 번거롭긴 해요. 근데 이게 세팅을 성공하고 나면 명실상부 최강의 개발용 운영 체제는 맥이 아니라 윈도우예요. 맥을 씹어먹고도 남아요. 이거 세팅 성공하면. 진짜 이거 한번 성공하고 저도 이거 설치 성공하고 나서 진짜 몇 달을 고민했어. 아, 맥 버리고 윈도우로 갈아탈까 했는데 윈도우 노트부터 쓸만한 거 살려고 그러니까 맥보다 더 비싸더구만. 그래서 가격 때문에 포기했는데 요거 설치를 성공하는 순간 이제 맥이 되게 우습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진짜로. 양쪽을 다 써봤던 사람으로서. 일단 왜냐면 맥을 쓰면은 윈도우 환경은 포기해야 되잖아. 윈도우를 써도 맥 환경을 포기해야 돼. 근데 맥 환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리눅스 환경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깔면은 컴퓨터 한 대로 리눅스 환경과 윈도우 환경을 동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엄청 꿀이야, 이거. 우리도 수업에서 우분투를 다룰 거고요. 설치할 때 요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근데 이거를 수업에서 못 다루는 이유가 제가 수업 초반에 아무리 얘기해도 프로페셔널로 바꾸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컴퓨터 포맷들을 안 해. 계속 코메디션으로 버텨. 수업 못 해요. 아무리 좋은 걸 알려주고 싶어도 호응이 없어서 못 해요. 아무튼 현존하는 개발 환경의 끝판왕입니다. 우리도 이제 리눅스 할 때 우분투 버전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일단 우리는 기본은 이제 가상 환경을 대상으로 할 텐데 만약에 그때쯤 돼서 프로페셔널 버전이 준비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별도로 요거 한번 세팅 같이 해봅시다. 자, 아직까지도 윈도우 홈 에디션 쓰는 분들은 웬만한 포맷 하세요. 개발자잖아. 개발자용 윈도우라고 나온 건데 왜 안 써요? 써야지. 자, 퍼미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요 정도 하고요. 노드.js가 갖는 fs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fs 모듈이 갖는 chmod, 싱크라는 함수는 리눅스의 chmod 명령을 호출합니다.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 패키지.json이라는 파일 만들었던 기억 있죠? 폴더에서 yan init 혹은 npm init 이걸 사용해서 했었는데 얀 설치가 안 돼 있으시면 그냥 npm 쓰세요. npm 쓰세요. 어차피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작업 폴더에서 npm init 명령 수행해서 package.json 파일을 생성해 놓으시고요. 이미 생성이 돼 있으면은 굳이 뭐 추가적으로 생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package.json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모듈 콜론 타입 콜론 모듈 이렇게 해서 ES6 버전으로 바꿨거든요. 노드는 바꾸지 마세요. ES5 버전으로 갑니다. 노드를 ES6로 강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리액트하고 병합했을 때 리액트 코드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소스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노드는 ES5 버전으로 갑니다. 자, 일단 요 package.json 파일 먼저 생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만들고요. 조금 한숨 돌리고 시작할까요? 이거 만드는데 한 2, 3분이면 되니까 12시 10분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그 코드 조금 보다가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요 if문의 구성을 보면은 1번 파일이에요. 이런 경로의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느낌표가 붙어 있으니까 부정적인 걸 먼저 체크하는 거죠. 만약 파일이 없다면 요 if문,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럼 else 쪽은 파일이 있을 때를 뜻하겠죠. 자, 그럼 파일이 없다면 fs write 파일 싱크, 싱크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동기식 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끝나기 전까지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타겟이 의미하는 이 경로에다가 컨텐트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이때 인코딩은 UTF-8로 지정을 해요. 인코딩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파일의 퍼미션을 바꿔요. 766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으니까 콘솔로 작업이 끝났다라고 마무리 출력을 했어요. write 파일 기능을 동기식으로 처리할 때는 만약에 이 컨텐트라는 변수가 담고 있는 내용이 용량이 좀 크다라고 하면 파일을 기록하는 거는 용량에 따라 처리 시간이 비례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지 몇 줄밖에 저장이 안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write 되는 내용이 프론트가 업로드한 파일이다. 근데 그게 용량이 한 20메가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한 줄을 처리하는데 몇 초에서 몇십 초까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렉이 걸린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write가 끝나기 전까지 다음으로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파일 저장하는 기능을 동기식으로 처리하는 건 대용량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파일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거, 퍼미션을 설정하는 거, 이런 거는 용량하고 상관이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동기식으로 해도 되는데 write나 read, delete 이런 것들은 용량에 따라 조금 그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동기식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대용량 처리를 감안하면. 자, 어쨌건 여기 실행하면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또 실행하면은 그땐 파일이 생겼으니까 리턴 받는 값이 true가 되겠죠? 그럼 파일이 있다니까 else로 뜁니다. fs.unlink sync 얘는 파일을 삭제합니다. 주어진 경로의 파일을. 그래서 이 예제는요, 실행할 때마다 파일을 썼다 지웠다 할 거예요. 처음에 실행하면은 자, 여기에 output sync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실행하면 이제 여기 이 파일 잘 보세요. 또 실행하면 이제 파일이 삭제가 될 거예요. 요 output sync 요거 지워지죠. 또 실행하면 생기고 또 실행하면 지우고. 실행할 때마다 파일이 만들어졌다 지워졌다를 반복할 겁니다. 자, 일단 이 파일을 실행해서 파일을 생성해 놓은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파일 리드 싱크입니다. 저장한 내용을 읽어봐야죠. 자, 똑같이 이제 fs 패키지 가져오고 읽어드릴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요. 자, 이번에 fs.existSync 타겟 요 경로에 파일이 있다면 요 리턴 값이 true가 리턴되면은 요 조건이 참이 되죠. 파일이 있다면 read 파일 싱크 타겟 이 경로의 파일을 UTF-8 방식으로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의 내용 있죠? 이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이 변수에 리턴돼요.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리턴하니까 데이터의 값은 요거겠죠. 출력하면 파일 내용 출력할 거고, 만약에 이 함수 호출했을 때 else가 가동했다라는 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파일의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동기식 파일 쓰기와 동기식 파일 읽기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4번까지만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실습이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두 개 합쳐서 15분, 3시,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 해봅시다. 자, 요번에는 3번 파일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파일 저장을 동기식으로 하는 건요.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대용량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냥 모든 파일 입출력에 동기식 처리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처리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동기식으로 파일을 처리할 건데, 이번에는 output async.txt에다가 helloworld라는 내용을 저장할 거예요. 자, 이 경로에 파일이 존재하는지 또 검사합니다.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는 용량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하면 오케이. 자, 용량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요걸 가지고 파일이 없다면 아까처럼 파일을 생성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은 함수를 호출하는 게 작업을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장을 요청해요. 그리고 저장이 되건 말건 그냥 지갈 길 가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출력이 될 거고요. 저장을 요청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은 결과를 콜백 함수로 받습니다.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된다라는 게 파일 저장이 어떻게든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호출됐다라는 게 완료가 됐다라는 거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이 단계에선 몰라요. 그래서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로 에러라는 객체를 받아요. 이 에러 객체가 뭐라도 존재한다면 파일 저장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꽉 찼다던가 그래갖고 저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났다면 에러 정보 출력하고 처리를 중단했고요. 이 에러 객체가 아무것도 없다, undefined다. undefined면은 에러가 안 났다는 거니까 그 뒤에서 처리 쓰기 완료. 에러 나면 처리 중단, 에러 안 났으면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 퍼미션도 설정해야죠. 퍼미션도요, 비동기 처리로 가면은 퍼미션 설정을 요청하고 결과를 콜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퍼미션 설정 요청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여기 처리가 있고요. 이 안에 콜백 함수가 들어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저장 성공에 대한 콜백이죠. 근데 그 안에 퍼미션 설정 변경에 대한 콜백이 또 있죠. 이렇게 콜백 안에 콜백이 또 들어가요.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따위로 만들어진다고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실행하고서 얘는 요청만 하고 흐름은 이렇게 쭉 이어가고, 그 다음에 완료되면 여기가 실행되고, 또 여기서 작업 요청하고 이어가고, 또 완료되면 여기가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뒤죽박죽으로 꼬여요. 이거를 콜백 헬이라고 불러요. 지옥할 때 그 헬이에요. 헬게이트 열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말한 진짜 헬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공식 용어예요. 얼마나 코드가 그지 같으면은 지옥이라는 글자까지 붙였겠어요. 이거를 탈피하고자 나온 게 프로미스 그리고 에이싱크 어웨이트예요.
그래서 원래 이 콜백 헬은 노드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실 프로미스랑 에이싱크 어웨이트는 노드를 위해서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프로미스나 에이싱크 어웨이트가 딱 에이젝스 처리를 위해서만 쓰였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하면서 그냥 한 가지 코드 스타일만 외워버리면 됐었는데, 백엔드 하면서는 뭐 프로미스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에이싱크 어웨이트가 딱 케이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써야 이게 더 코드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질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력껏. 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서 파일을 생성했고요. 파일이 있다면 fs.unlink 삭제. 얘도 비동기 처리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콜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삭제를 요청하고 나서 삭제가 끝나건 안 끝나건 그냥 다음으로 가서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삭제가 완료되면은 이 콜백이 호출됩니다. 자, 여기서 에러 있는지 검사하고 삭제 완료라고 출력을 한 거죠. 얘도 실행을 하면은 파일이 생기겠죠. 에이싱크라고. 아웃풋 에이싱크. 또 실행하면은 그 파일이 지워지고 없을 거고요. 자, 이번엔 파일을 읽어드려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비동기식 처리입니다. 읽어드릴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고요. 이 파일이 존재한다면 주어진 경로의 파일을 읽어드릴 것을 요청을 합니다. UTF-8로요. 그럼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리기 시작을 할 텐데, 읽어드리는 게 끝나건 말건 일단 다음으로 진행해서 여기가 제일 먼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드리는 게 끝났다면, 에러가 났건 안 났건 일단 끝나긴 했다면은 이 콜백이 호출돼요.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문제가 있다면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읽어드리고자 했던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 출력하고 처리 중단. 만약에 파일이 있어서 잘 읽어들었다면 에러 객체는 전달이 안 되고 읽어드린 내용이 데이터로 들어와요. 이거를 출력하면은 이 데이터에 저장되는 거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파일을 읽어드리고 파일의 내용은 요거다. 자, 만약에 파일의 이름을 이상하게 바꾸면 if문에서 걸러지니까 아래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겠죠.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그 비동기 처리입니다.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나기에는 너무 시간이 미미하니까 몇 개 더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비동기 처리를 해야 된다면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콜백 함수 스타일로 이루어져요. 근데 백엔드는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가 프론트엔드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일일이 콜백으로 구현하면은 그 콜백 헬 현상 때문에 코드가 되게 복잡해진다. 그래서 프로미스라는 방식이 나왔는데, 자, 5번 FS 파일 라이트 프로미스입니다. 이번에는 비동기 방식이긴 한데 프로미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fs 모듈 가져오고 output promise.txt에다가 helloworld라는 내용을 저장할 거예요. 자, 파일이 있나 없나 검사합니다. 처음엔 파일이 없겠죠? 그래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fs 모듈에서 promise라고 하는 프로미스 기능은 전부 fs.promise라고 하는 하위 객체를 통해 제공돼요. promise.write 파일이라고 해서
저장할 경로와 저장할 내용을 파라미터로 주면은 얘가 프로미스라는 객체를 리턴하는데, 이 프로미스의 then과 catch를 메서드 체인으로 연달아 호출하고 콜백을 설정하면 요걸 수행하다가 성공했다. 그러면 then의 콜백으로 제어가 넘어가고, 실패했다 라고 하면은 catch의 콜백으로 흐름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then에 연결된 콜백 함수가 호출됐다라는 거는 파일 저장에 성공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파일의 퍼미션을 또 설정합니다. fs.promise.chmod. 자, 여기까지 호출했을 때 프로미스가 리턴되죠. 여기까지 호출했을 때 프로미스가 리턴해서 이걸로 then과 catch를 했는데, 여기서는 리턴을 따로 안 받고 바로 then과 catch를 이었어요. 성공했을 때 설정 완료, 실패했을 때 설정 실패, 그리고 에러 메시지 출력했고요. 자, 이거는 퍼미션 설정을 요청한 거니까 요쪽이 이제 종료가 되건 말건 프로그램 흐름을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우선이죠. 자, 파일이 존재할 때도 fs.promise.onlink라는 파일한테 삭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성공했을 때 then에 연결된 콜백이 실행되고, 실패하면은 catch에 연결된 콜백이 실행되죠. then에서는 삭제 완료, catch는 삭제 실패.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또 output promise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또 실행하면 그 파일이 삭제가 되겠죠. 자, 한번 또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6번, 이번엔 파일을 읽어드리는 기능을 프로미스 방식으로 풀었어요. 자, 아까 5번에서 작성한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면 fs.promise.read 파일, 그래서 이 경로를 UTF-8로 읽어드리는데, 만약에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성공했다면 then에 연결된 콜백이 실행돼요. 그럼 이 파일의 내용이 콜백의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이걸 출력하면 얘가 파일 내용이죠.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실패했다면, 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읽으려고 했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뭐 파일의 내용이 깨졌거나, 그럼 이제 에러가 실행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니까 이걸 보고 문제를 체크하면 돼요. 캐치에서 출력하는 이 내용은 사실상 사용자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개발자가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로 쓰려는 거예요. 여기서 출력되는 게 에러 원인이에요. 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용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파일 읽기 완료.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3, 4, 5, 6번 요거 한 4시까지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오늘 프로미스 방식 봤으니까 async await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파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만 보고 있으니까 폴더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폴더와 관련된 작업들 좀 체크해서 5단원 마무리 할게요. 희망사항으로 내일 6단원까지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6단원에 파일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내일 진행사항 봐서 얘기합시다. 내일은 오늘처럼 그렇게 사이드 스토리가 많이 전개되진 않을 거예요. 자, 요거 실습하고 마무리 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일 출력은 나중에 업로드 처리를 대비해서 지금 연습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정리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업로드 할 때 되게 많이 헤매요. 업로드가 우리가 구현하는 예제 중에 끝판왕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배경 지식 잘 쌓아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